괜찮으세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 한 소녀 가장은 인생을 건 면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얼어 죽어가는 노숙자를 발견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서 노숙자에게 둘러주고 토사물을 닦아주었죠. 노숙자가 고맙다며 낡은 팔찌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그 바람에 면접장에는 토사물 묻은 옷으로 나타났고 결국 불합격이었어요. 그런데 면접장을 나가려던 순간 주머니에서 그 팔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본 재벌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과연 이 낡은 팔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친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의 낡은 단층 주택, 창문 틈으로 칼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 차가운 공기가 이불 밖으로 나온 볼을 스치자 지아는 숨을 멈추듯 눈을 떴습니다. 24 유지안. 세상이 준비해둔 청춘의 꿈 대신 두 동생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던 소녀가장이었죠. 24시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창문 유리에는 성에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그 너머로 쏟아지는 눈발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낮았다. 옆에서 동생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12살 지훈이와 10살 지영이. 지아는 살금살금 이불 밖으로 나와 흘러내린 이불을 동생들 목 끝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지훈이의 눈가에는 어젯밤 흘렸던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잠들기 전 문득 엄마 아빠 생각이 났는지 울음을 터뜨렸었죠. 오늘 꼭 붙어야 해. 지아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통 뚜껑을 열고 밥주걱으로 바닥을 긁어보니 쓱쓱 금속이 긁히는 메마른 소리만 났어요. 바닥이 다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 하나와 달걀 2개가 전부였죠.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손을 놀렸습니다. 김치를 썰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매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남은 밥을 넣고 마지막 달걀 2개를 풀어 넣었어요. 동생들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었죠. 다 만들어진 볶음밥을 그릇에 담고 랩으로 씌운 뒤 식탁에 쪽지를 놓았습니다. 지훈아, 지영이 밥 챙겨 먹여. 누나 면접 잘 보고 올게. 저녁엔 꼭 치킨 사올게. 마지막에 느낌표를 그리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6년 전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한꺼번에 떠나셨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지아는 하루아침에 두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죠. 지아는 사진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성운그룹 면접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동생들 굶기기 싫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눈이 부을 테고 부은 눈으로 면접을 볼 수는 없었죠. 옷장에서 비닐에 쌓인 검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사계절용 얇은 정장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지아는 양볼을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유지안, 넌 가장이야. 할 수 있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코까지 감아 올렸어요. 대문을 열자마자 거센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달동네 비탈길에는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어요. 지아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구두굽이 눈에 빠질 때마다 비틀거렸어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죠. 마을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지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내판에 빨간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폭설로 운행 중단. 눈앞이 캄캄해졌죠. 면접 시간까지 2시간.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20분, 거기서 지하철로 1시간.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아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눈을 헤치며 달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눈발이 속눈썹에 쌓였죠.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밥 한 끼 걱정하며 잠든 동생들이 있었어요. 앞에는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릴 유일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지안의 온몸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눈송이가 녹아내려 목덜미를 타고 흘렀어요. 어깨 위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구두 안으로 스며든 눈 때문에 양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발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분을 뛰어왔지만 체감상으로는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지아는 역 입구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1시간 반. 지하철을 타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 지하 통로로 진입했습니다. 밖에 칼바람이 사라지자 그나마 숨통이 트였어요. 그때였어요. 통로 한쪽 벽 앞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듯이요. 지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어요. 얇은 옷을 걸친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구멍이 숭숭 뚫린 면바지가 보였죠. 노숙자였습니다.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이 잔뜩 웅크러진 채 떨리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지나가던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더럽게 왜 여기서 자빠져 있어? 또 다른 사람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사람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단 한 사람도 멈추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지안의 귀에 들려왔어요. 낮고 갈라지고 간절한 소리였습니다. 추워 엄마. 지안의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췄습니다. 노숙자가 웅크린 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지안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엄마. 6년 전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 엄마 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던 그 싸늘한 침묵. 지아는 그날 이후로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죠. 저 사람도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로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부르고 있었어요. 지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노숙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았죠. 정장 치마가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지안이 노숙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얼음장이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죠. 아저씨, 제 말 들리세요? 노숙자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지안 쪽을 향했어요. 하지만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다시 중얼거렸죠. 엄마. 호흡이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저대로 두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지하철역인데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저체온증인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지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안이 목청껏 외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노숙자가 다시 몸을 웅크렸어요. 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지아는 노숙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김을 불어 조금이라도 온기를 전하려 했어요.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제발 정신 놓지 마세요. 노숙자의 떨림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지안을 향해 희미하게 초점을 맺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지안의 손을 잡고 말했었습니다. 지안아, 우리는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야 해. 그게 사람이야. 지아는 노숙자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두꺼운 겨울 코트였어요. 3년 넘게 입어서 안감이 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코트를 벗어 노숙자의 몸 위로 덮어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숙자가 갑자기 몸을 비틀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안이 다급하게 노숙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등 뒤로 감싸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노숙자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더니 심한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구역질이 터져나왔죠. 우에. 지안은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위액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지안의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 정면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가슴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죠. 순간 지안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누렇게 얼룩졌어요. 면접을 위해 아껴두었던 동대문에서 5만 원 주고 산 정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비닐에 싸서 소중하게 보관해왔던 옷이었어요. 그 옷이 지금 구토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의 탄식이 들려왔어요. 어머, 저 여자 옷 완전히 버렸네. 하지만 지아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숙자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구토를 하고 나서 더 축 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입가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었죠. 눈은 반쯤 감긴 채 허공을 향해 있었어요. 지아는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닦는 대신 노숙자의 입가를 먼저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아픈 가족을 돌보듯이요. 괜찮아요, 아저씨. 옷은 빨면 돼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노숙자의 입가를 깨끗이 닦아낸 뒤 지안은 아까 벗어두었던 코트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의 몸을 꼼꼼하게 감싸주었어요. 목 부분까지 올려서 덮어주고 양쪽 어깨를 눌러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했죠.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노숙자의 목과 귀를 감싸주었어요. 귀가 빨갛게 얼어 있었거든요. 이대로 두면 동상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코트를 벗고
목도리까지 벗자 추위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얇은 정장만으로는 지하 통로에 찬 공기를 막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블라우스는 토사물로 젖어 있었죠. 축축한 옷이 피부에 달라붙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접 서류가 든 가방을 노숙자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어요. 딱딱한 타일 바닥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따뜻해지실 거예요. 제발 정신 놓지 마세요. 지아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게 하려고요. 노숙자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문질러 주었어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숙자가 코트의 온기를 느끼는지 조금씩 떨림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희미한 눈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구급대원 2명이 노숙자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노숙자의 맥박을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이 담요를 꺼내 덮어주었어요. 저체온증이네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고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지안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구급대원이 지안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토사물로 범벅이 된 블라우스, 바닥에 무릎 꿇느라 더러워진 치마, 코트도 목도리도 없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였죠. 이 코트랑 목도리도 선생님 거예요? 네, 아저씨가 너무 추워 보여서요. 구급대원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숙자가 들것에 실리는 동안 지아는 팔짱을 끼고 서서 몸을 떨었습니다. 이가 계속 부딪혔어요. 손끝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죠. 구급대원이 노숙자를 들것에 눕히고 나서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코트랑 목도리 가져가셔야죠. 선생님도 추우실 텐데. 지안은 들것 위에 노숙자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코트와 목도리 덕분에 떨림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 얇은 점퍼 하나로는 절대 이 추위를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이대로 면접장에 가면 어떻게 될지 막막했죠. 하지만 저 사람에게서 다시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빨리 가주세요. 아저씨가 더 급해요. 구급차 문이 열리고 노숙자가 실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지아는 마지막으로 노숙자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이 살짝 마주쳤습니다. 노숙자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죠. 구급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던 노숙자가 갑자기 구급대원의 팔을 붙잡았어요. 힘없이 늘어져 있던 손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구급대원이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죠. 노숙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잠깐만. 학생. 노숙자가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구급대원이 지안에게 손짓했어요. 환자분이 부른다고요. 지안은 다시 구급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들건 옆에 서자 노숙자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갈라진 입술,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 깊숙한 곳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옷 안쪽 깊숙이 있는 무언가를 꺼냈어요. 꼬질꼬질하게 낡은 끈에 묶여 있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구급차 안의 조명을 받자 그것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팔찌였어요. 영롱한 푸른빛이 감도는 자개 장식의 팔찌였습니다. 끈은 낡고 더러웠지만 팔찌 자체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나비 모양의 장식이 박혀 있었어요. 노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내가 5살 때부터 갖고 있던 거야.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건데 아가씨가 날 살렸어. 노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구급차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지안의 가슴이 아려왔죠. 노숙자가 억지로 팔을 뻗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토사물이 묻어있던 지안의 손바닥 위에 팔찌를 올려놓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따뜻했습니다. 이거 가져가. 행운을 줄 거야.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귀한 물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숨보다 귀한 물건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돌려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생각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제발 받아줘. 노숙자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지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찌를 손에 쥐었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노숙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으려는 것 같았지만 힘이 없어서 제대로 된 미소는 되지 못했죠. 미안해. 아가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노숙자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의식이 다시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구급대원이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요. 지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번쩍이며 구급차가 멀어져 갔죠. 지아는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손바닥 위에 팔찌를 내려다봤어요. 푸른 나비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하 통로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그 영롱한 빛은 사라지지 않았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지안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지안은 팔찌를 치마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면접에 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아는 급하게 역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처참했습니다. 블라우스 정면에는 누런 얼룩이 넓게 퍼져 있었고 치마 무릎 부분은 타일 바닥에 닿아서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었죠. 머리카락은 눈에 젖어서 엉켜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지아는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블라우스에 묻은 토사물을 급하게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물과 함께 누런 얼룩이 오히려 넓게 번져버렸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더 심해졌죠. 냄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갔다 올 시간도 새 옷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엉망진창인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대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화장실을 나와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코트도 목도리도 장갑도 없는 얇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젖은 블라우스가 차가운 지하철 바람에 펄럭였죠. 이가 딱딱 부딪혔고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마침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안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지만 젖은 옷 때문에 한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이 지안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더러워진 옷,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지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서서 눈을 감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팔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푸른 나비, 목숨보다 귀하다던 그것을 낯선 사람에게 선뜻 내어준 노숙자의 마음. 나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면접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운그룹 본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57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눈보라 속에서도 반짝였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그 온기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천장에 달린 환한 조명이 지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거든요. 블라우스 정면에 넓게 퍼진 누런 얼룩. 물로 닦으려다 오히려 더 번져버린 자국들. 무릎 부분이 시커멓게 더러워진 치마. 눈에 젖어 엉킨 머리카락. 코트도 목도리도 장갑도 없이 벌벌 떨고 있는 초라한 몰골.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안에게 쏠렸어요. 보안 요원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이런 차림의 사람이 왜 여기 있냐는 표정이었죠. 지안의 앞을 막아서며 위아래를 훑어봤습니다. 지안은 가방에서 수험표를 꺼냈어요. 그리고 보안 요원의 눈앞에 똑바로 들어 보였습니다. 면접 지원자 유지안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보안 요원이 수험표를 확인하더니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막지는 못했죠.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었어요. 지안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저 여자. 면접 보러 왔다는데 옷이 왜 저래?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지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발걸음이 살짝 느려졌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다른 지원자들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비싸 보이는 옷에 단정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지안이 다가가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어요.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한 남자 지원자가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지안의 귀에도 충분히 들렸습니다. 뭐야, 옷이 왜 저래? 구토물 냄새 아니야? 옆에 있던 여자 지원자가 코를 막으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면접 보러 오면서 저렇게 올 수가 있어? 기본 예의도 모르나 봐. 지안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자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안도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다른 지원자들이 지안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했어요. 마치 지안이 전염병이라도 옮길 것처럼요. 지안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엉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창피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안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아니야. 사람을 살렸어. 굽었던 어깨를 펴고 척추를 곧게 세웠습니다. 턱을 들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냄새가 나도 지안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3층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지원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지안도 뒤따라 내렸죠.
면접 대기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진행요원이 지안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저기 지원자분, 옷이, 겉옷은 어디 갔습니까? 진행요원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지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는 길에 위급 환자가 있어서 덮어드렸습니다. 옷은 그 과정에서 더러워졌습니다. 변명하거나 사정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마치 보고를 하듯 명확하고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진행요원이 오히려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지아는 수험표를 보여주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안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속닥속닥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 지원자가 앉아 있었어요. 지안을 힐끗 보더니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보면 기절하겠네. 떨어지려고 작정했나 봐. 지안은 그 지원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면접 예상 질문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소음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푸른 나비 팔찌였습니다. 지아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팔찌를 꽉 쥐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저 기죽지 않아요. 잘하고 올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원자들이 한 명씩 호명되어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표정이 각양각색이었죠. 자신감 넘치는 얼굴도 있었고 풀이 죽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안의 차례가 왔어요. 유지안님, 입장하세요.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어요. 떨리는 다리를 꾹 눌러 세우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지원자들이 지안을 바라봤어요. 저꼴로 어떻게 면접을 보겠냐는 표정이었죠. 비웃는 눈빛, 동정하는 눈빛, 경멸하는 눈빛. 지안은 그 모든 시선을 등 뒤에 두고 걸어갔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한 발 한 발 힘차게 내디뎠어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이 지안의 눈을 찔렀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그 뒤에 5명의 면접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지안이 들어서는 순간 실내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면접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안에게 쏠렸습니다. 토사물로 얼룩진 블라우스, 무릎이 시커멓게 더러워진 치마, 젖어서 엉킨 머리카락. 그 모습을 본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의 얼굴에 불쾌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가장 바른 자세로 섰어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유지안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테이블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지안을 바라봤어요. 60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꼿꼿한 자세. 앉아 있어도 위험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성운그룹의 박동훈 회장이었습니다. 동훈의 시선이 지안의 더러운 옷이 아닌 그녀의 눈에 머물렀어요.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꼴로 서 있으면서도 주눅 들지 않은 눈빛. 동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인사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지원자,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리 회사가 우스워요? 기본 에티켓도 모릅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면접실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인상을 찌푸리며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생명이 위독한 분을 구조하다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사실을 보고하듯 명확하게 말했죠. 면접관 중 한 명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구조? 본인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구합니까? 그 냄새, 준비성 부족과 자기 관리 실패의 증거 아닙니까? 지안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냄새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제가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면접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 밖의 당당한 대답에 면접관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인사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아는 말을 이었어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깔끔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상적인 말이군. 하지만 비즈니스는 현실이야. 만약 중요한 바이어와의 미팅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때도 계약을 포기할 건가? 지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돕겠습니다. 하지만 계약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구한 뒤 그 진정성으로 바이어를 설득하겠습니다. 신뢰는 완벽한 정장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던졌죠. 자네 전공이 마케팅이더군. 우리 성운그룹이 가진 차가운 대기업 이미지를 쇄신할 방안이 있나? 지안의 눈이 빛났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이어갔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프로페셔널하게요. 보여주기식 기부가 아니라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 순환형 상생 모델을 제안합니다. 지안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들며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기획을 설명했어요.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그리고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까지 막힘없이 물 흐르듯 말이 이어졌습니다. 면접관들도 지안의 발표 내용에 빨려들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동훈은 팔짱을 낀 채 지안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과 다르군. 깡도 있고 실력도 있어. 답변이 끝나자 동훈은 만족스러운 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인사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점수표에 빗금을 그었습니다. 논리는 훌륭하네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품위를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점수표에 불합격을 체크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은 규정이라는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이런 모습으로 면접에 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죠. 인사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지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치킨 사온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하지만 지아는 실망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떨어졌어도 당당했어요. 지아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면접관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어깨를 펴고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얼어붙은 손이 주머니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안에 있던 무언가가 걸려 나왔어요. 푸른 나비 팔찌가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챙그랑.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감 도는 면접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조명을 받은 팔찌가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자개 장식에서 푸른빛이 번져 나왔습니다. 나비 모양의 칠보 장식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죠. 어두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 빛은 더욱 선명하게 도드라졌어요. 지안이 당황해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팔찌를 주우려고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멍하니 바닥을 보던 동훈의 눈에 푸른색 나비 모양이 선명하게 박혔어요. 동훈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떨어졌어요. 탁 하는 소리가 났지만 동훈은 신경 쓰지 않았죠. 동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동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고 큰 소리가 났죠. 면접관들과 지안 모두 얼어붙었어요. 동훈은 테이블을 넘어올 듯이 달려왔습니다. 예순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속도였어요. 지안 앞에 선 동훈이 바닥에 떨어진 팔찌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팔찌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세월의 끈은 낡았지만 푸른 나비 칠보의 색감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빛깔이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직접 장인에게 주문 제작으로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팔찌의 뒷면을 확인했어요. 자개 장식 뒤쪽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민. 그 두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동훈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면접관이 황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동훈은 손을 뿌리쳤어요. 지아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회장이 저렇게 반응하는 건지, 왜 눈물을 흘리는 건지, 그저 멍하니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동훈이 지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아플 정도였어요. 동훈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거 어디서 났나? 절규하는 목소리였어요. 예순 평생 쌓아온 위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이 팔찌 주인 어디 있어? 지아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아까 제가 도와드린 노숙자 아저씨가 주셨어요. 살려줘서 고맙다고. 동훈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이 더 크게 떠졌어요.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물었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지? 당장 말해. 지아는 동훈의 눈에 고여있는 눈물을 봤어요.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오랜 세월 쌓여온 것 같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 팔찌가 도대체 뭐길래. 119에 신고했으니까 가까운 응급실로 갔을 거예요. 아마 이 근처라면. 지안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동훈이 뒤를 돌았습니다. 면접장을 나가려는 거였어요. 회장님. 면접관들이 놀라 불렀지만 동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나가며 비서실장에게 고함쳤어요. 차 대기시켜. 당장 병원으로 간다. 그리고 다시 지안을 돌아봤습니다. 자네도 같이 가야 해. 어느 병원인지 찾아야 하니까.
지아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훈이 지안의 손목을 잡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예순의 노인이 24의 젊은 여자를 이끌고 달리는 모습이었죠.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비켜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동훈이 버튼을 연신 눌렀습니다. 빨리 빨리. 초조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동훈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팔찌를 꽉 쥔 채로요. 입술 사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팔찌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물건이라는 것을.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회장이 더러워진 옷을 입은 여자의 손을 잡고 뛰어나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훈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에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동훈이 뒷문을 열고 지안을 먼저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올라탔죠. 가까운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운전기사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차가 눈길을 가르며 달렸어요. 차 안에서 동훈은 푸른 나비 팔찌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순의 대기업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평생 쌓아온 위험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아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이 팔찌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우는 걸까요? 동민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동훈의 머릿속으로 5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975년 여름, 10살이었던 동훈과 5살이었던 동생 동민. 그 시절 박씨 집안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가족 사이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어머니가 형제를 불렀던 날이 떠올랐어요. 거실 탁자 위에 작은 상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동훈아, 동민아. 엄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어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나비 모양의 팔찌 2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붉은색 칠보로 된 나비, 다른 하나는 푸른색 칠보로 된 나비였습니다. 자개 장식이 영롱하게 빛났죠. 자개 장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세상에 단 2개만 만든 거야. 형은 붉은 나비, 동생은 푸른 나비. 5살 동민이 눈을 반짝이며 푸른 나비 팔찌를 받았어요. 작은 손목에 차기엔 커서 목에 걸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뛰어다녔죠. 형, 나 이거 절대 안 잃어버릴 거야.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거야. 그 천진한 웃음이 동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해 가을, 가족끼리 놀이공원에 갔어요. 당시로서는 드문 나들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동훈에게 당부했죠. 동훈아,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올 테니까 동생 손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알겠지? 동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가 매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형형색색의 풍선, 솜사탕 냄새, 신나는 음악 소리. 동훈은 동생의 손을 잡은 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화려한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피에로들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었어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손을 흔들었죠. 동훈의 눈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어요. 피에로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정신이 팔렸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을 봤을 때 동민의 손이 비어 있었어요.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동민아. 동우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인파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5살짜리 작은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동민아, 어디 있어? 동민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동생 손 놓지 말라고 했는데 1분, 고작 1분 한눈판 사이에 동생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민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 후로 박씨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했어요. 매일 동민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병을 얻어 몸이 점점 쇠약해졌죠. 아버지는 전국의 고아원을 뒤지러 다녔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동민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동우는 병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동민이, 내 아기, 동훈아, 동생 꼭 찾아야 해.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동우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동생을 잃어버린 건 자기 탓이었으니까요. 1분, 고작 1분 한눈판 죄로 동생을, 어머니를, 아버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아버지의 작은 건설회사를 물려받아 대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동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50년이 지나도 동민은 찾지 못했어요. 동우는 항상 붉은 나비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셔츠 소매 안쪽에 숨겨서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동생을 향한 속죄이자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동훈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붉은 나비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50년을 함께한 팔찌였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붉은 빛을 내고 있었죠. 동훈이 푸른 나비 팔찌와 붉은 나비 팔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벽한 한 쌍이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의 팔찌였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동훈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50년 동안 동생을 찾아 헤맨 형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바로 오늘 아침 자신이 구한 노숙자라는 사실이.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응급실 도착했습니다. 동훈이 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응급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60의 나이에 저렇게 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지안도 서둘러 뒤를 따랐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신음소리, 울음소리, 의료진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뒤엉켜 있었죠. 동우는 데스크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얼른 다가가 동훈을 부축했어요. 지안이 먼저 데스크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아까 119로 온 저체온증 환자분 어디 계세요? 50대 초반 남자분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아, 지하철역에서 오신 분이요? 저쪽 끝 침대에 계세요.
간호사가 커튼이 쳐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응급실 맨 끝쪽이었어요. 동훈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토록 달려왔는데 막상 그 앞에 서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50년을 찾아 헤맸던 동생. 정말 그 사람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또 실망하게 된다면.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안이 동훈의 팔을 잡아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동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커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앞에 섰습니다. 천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요. 링거줄이 흔들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동훈의 손이 커튼에 닿았어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손으로 천천히 커튼을 젖혔습니다. 침대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는 늙고 초라한 남자였습니다. 지안이 덮어주었던 코트가 발치에 놓여 있었죠. 목도리와 장갑도 옆에 있었어요. 동훈은 숨을 멈추고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고생으로 주름지고 험해진 얼굴이었어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아직도 약간 보랏빛이 돌았죠. 50년의 세월이 그 얼굴 위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 눈 모양, 저 코의 선, 저 이마의 각도. 50년 전 5살이었던 동생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늙고 초라해졌지만 분명히 동민이었어요.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훈은 떨리는 손을 뻗어 노숙자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오른쪽 귀 뒤, 그곳을 확인해야 했어요. 50년 전 동민이 4살 때 생긴 흉터. 집 마당 돌계단에서 장난치다 굴러떨어져 귀 뒤가 깊이 찢어졌던 사고. 피투성이가 된 동생을 보며 울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손가락이 귀 뒤쪽에 닿았어요. 거기에 하얗게 도드라진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고 깊은 흉터.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어요. 동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4살 동민이 피를 흘리며 울던 모습. 형 아파. 형 무서워.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동민을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던 날. 12바늘을 꿰매고도 울지 않겠다며 씩씩하게 버티던 동생. 확실했습니다. 이 흉터는 세상에 단 한 사람, 동생 동민만 가진 표식이었어요. 동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타일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동민아.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형 왔다. 형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60평생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 50년을 찾아 헤맨 간절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동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 애절한 통곡 소리에 의식이 없던 노숙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초점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천장, 링거줄,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남자. 누구지? 왜 저렇게 울고 있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노숙자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반짝이는 붉은 나비 팔찌였습니다. 50년 동안 손목에 차고 다녔던 바로 그 팔찌. 동훈이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동생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노숙자의 눈이 그 팔찌에 멈췄어요. 자신과 똑같은 팔찌였어요. 붉은 나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5살 때 일이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했던 느낌, 누군가의 품에 안겨있던 느낌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죠. 동훈이 다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항상 가지고 다녔던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4명의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0살쯤 된 소년과 5살쯤 된 어린아이. 소년은 빨간 나비 팔찌를, 어린아이는 푸른 나비 팔찌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동훈이 사진을 동민의 눈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노숙자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어린아이는 자신의 어릴 때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 따뜻한 눈을 가진 여자.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그래. 이 사람이 엄마였어. 이 팔찌를 준 사람. 동민은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5살 이전의 일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팔찌만은 엄마가 준 거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그냥 알았어요. 이건 엄마가 준 거야. 이건 소중한 거야. 그 느낌만은 5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굶을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밤에도 이것만 팔면 며칠은 먹을 수 있었지만 끝내 팔지 않았어요. 이걸 팔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있었다는 증거, 가족이 있었다는 증거. 그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숙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사진 속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형? 희미했던 기억이 조금씩 생각났어요. 맞아, 나한테 형이 있었어. 목구멍에서 거친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형?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50년 만에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형이야?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그래, 형이야. 동민아, 형이야. 동훈이 침대 위로 몸을 일으켜 동민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5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에 동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내 손을 놓아서 내가 이 고생을 했어. 형을 용서해라. 동훈이 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민도 링거가 꽂힌 손을 들어 형의 등 뒤로 올렸어요. 힘이 없어서 제대로 앉지 못했지만 그래도 형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형, 나 데리러 온 거지? 형 보고 싶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은 희미했지만 형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가끔 나타나던 소년.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 그게 형이었구나. 두 형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다시 만난 형제였어요.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랐지만 저 울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는 느낄 수 있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 동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꼭 알아야 했어요. 동민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어디서 뭘 하며 살았어? 동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천천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 어릴 때 일은 거의 다 잊어버렸어.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고아원에 있었어. 동민은 눈을 감았어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었습니다. 거기 원장이 나쁜 사람이었어. 때리고 굶기고. 동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생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꾹 참았어요. 중학생 때 도망쳤어. 그 후로는 계속 떠돌았어. 막노동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일도 못하게 됐고 동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이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힘들었어요. 동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팔찌만은 끝까지 못 팔겠더라. 동훈이 동생을 바라봤어요. 엄마 얼굴은 기억 안 나. 목소리도 기억 안 나. 근데 이건 엄마가 준 거라는 것만은 알았어. 왜인지 몰라. 그냥 알았어. 동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었어. 이거 팔면 며칠은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것만은 못 팔겠더라. 이거 팔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았어. 동훈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는 증거잖아. 가족이 있었다는 증거잖아. 그것만은 놓고 싶지 않았어. 동훈이 다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더 오래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형이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동훈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쳤습니다. 이제 괜찮아. 형이 왔으니까.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동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5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지아는 커튼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해하지 않으려고요. 두 형제의 재회를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동훈이 눈물을 닦고 의료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당장 VIP 병동으로 옮겨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비서실장이 동훈의 신분을 알려주자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침대가 준비됐어요. 동훈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꽉 쥐었어요. 이번엔 안 놓을 거야. 절대로.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훈은 동생 손을 잡은 채 따라 걸었어요. 50년 전 놓쳐버린 손.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지아는 두 형제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뒤돌아 응급실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지안이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학생. 뒤에서 동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훈이 숨을 헐떡이며 쫓아오고 있었어요. 동생 곁을 떠나 여기까지 달려온 거였습니다. 동훈이 지안 앞에 멈춰 섰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주름진 볼에 얼룩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동훈이 지안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동생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손이었죠. 그냥 가면 어떡하나. 자네가 내 동생을 살렸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의 지옥에서 나를 구했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동생을 찾지 못했을 거야. 지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동훈이 지안의 더러워진 블라우스와 얇은 옷차림을 바라봤습니다. 토사물로 얼룩진 옷, 코트도 목도리도 장갑도 없는 맨몸. 면접까지 포기하게 만든 그 모습을요. 도대체 왜 그랬나? 동훈이 물었어요. 면접이 달린 상황에서 왜 노숙자에게 코트까지 벗어줬어? 자네한테 이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이유를 찾자면 지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우리는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야 한다고요. 그게 사람이라고 항상 가르치셨거든요. 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지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엄마하고 부르시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지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6년 전 떠난 부모님,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어버린 엄마와 아빠. 그날 이후로 지안은 혼자서 두 동생을 키워왔습니다. 아저씨도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누군가의 가족이었잖아요. 그분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동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코끝이 시큰거렸죠. 자네 부모님이 자네를 참 훌륭하게 키우셨구먼. 동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야.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칭찬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까 면접장에서 자네 이력서를 꼼꼼히 봤네. 어려운 형편에서도 전액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공모전 수상 경력도 화려하더군. 지안이 놀란 눈으로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면접 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실무 능력 평가는 이미 만점이었어. 다른 면접관들도 자네 답변에 감탄했고, 동훈이 지안의 더러워진 블라우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오물은 자네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지안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스펙은 쌓을 수 있어. 학점, 자격증, 외국어. 그런 건 누구나 노력하면 만들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바꿀 수 없거든. 동훈이 지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 면접에 떨어질 줄 알면서도 자기 옷이 더러워지는 줄 알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어. 그게 진짜 인성이야. 동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인재야. 지안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되지 않았어요. 동훈이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거우면서도 따뜻한 손이었어요. 유지한 씨 합격일세.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우리 회사는 자네처럼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해. 내일부터 출근하게. 지안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가보라는 말을 들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다고 기본 예의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정말입니까?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물론이지. 회장인 내가 결정했으니 누가 뭐라 하겠나. 동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까 면접장에서 보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치킨 사간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지훈이 준비물도 지영이 겨울옷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동훈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친구 집까지 모셔다 드려. 그리고 내일 출근할 때 입을 옷도 준비해서 보내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동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는 내가 갚아야 할 거야. 자네가 내 동생을 살렸으니까. 동훈이 동생이 있는 병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안을 바라봤어요. 가서 쉬어. 오늘 고생 많았네. 지안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비서실장을 따라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 지아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누나?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아, 누나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진짜? 누나 진짜야. 옆에서 지영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언니 합격했대. 언니 합격했대. 지아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응, 진짜야. 오늘 저녁에 치킨 사갈게. 약속 지켰지? 우와, 치킨이다. 전화기 너머로 동생들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지아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보라는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는데 지금 내리는 눈은 포근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보고 계세요? 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두 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동생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1년이 흘렀습니다. 동우는 동생 동민을 최고급 병원에 입원시켜 건강을 회복시켰어요. 오랜 시간 동안 거리에서 생활하며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영양실조, 관절염, 폐렴, 후유증까지 치료해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죠. 하지만 동우는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동생을 돌봤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동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흰머리, 건강해진 얼굴색, 밝아진 눈빛. 거리에서 떠돌던 노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깔끔하고 건강해진 동민은 동훈을 꼭 빼닮아 있었죠. 동훈의 집에서 함께 살며 가족의 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50년 전 동생을 유괴한 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미 노인이 된 그 남자는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동민을 학대했던 원장도 찾아냈죠. 원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고아원에서 함께 고통받았던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동우는 5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을 하나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성운그룹 본사 대회의 실, 지안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1년 전 토사물로 얼룩진 옷을 입고 면접장에 섰던 그 소녀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임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입사 1년 차라고 믿기지 않는 기획력이야. 이번 프로젝트는 유지한 주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칭찬이 쏟아졌어요. 지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뿌듯했어요. 회의실 뒤쪽에서 동훈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동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날 토삼을 묻은 옷을 입고도 당당하게 면접을 받던 그 소녀. 그때 본 지안의 눈빛이 틀리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안이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누나, 오늘 회장님 댁에서 저녁이지? 응, 지영이랑 준비하고 있어. 6시까지 와. 알겠어. 빨리 갈게. 전화를 끊고 지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동훈이 가족 모임을 준비했거든요. 퇴근 후 지아는 동생들을 데리고 동훈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달동네 단층 주택에 살던 그들이 지금은 동훈이 마련해준 사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방 3개의 넓은 거실, 지훈이와 지영이에게 각자 방이 생겼죠. 사실 동훈은 지안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했었어요. 동생을 살려준 은인에게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안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걸로 이렇게 큰 걸 받을 순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동훈은 오히려 더 감탄했어요. 결국 지안의 뜻을 존중해서 회사 사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월세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요. 그것마저 거절하려는 지안에게 동훈이 말했죠. 이건 은혜 갚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 직원 복지야. 거절하면 안 돼. 그제야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훈의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정원에 바비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동훈과 동민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서서 고기를 뒤집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왔구나. 동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1년 전 면접장에서 보던 날카로운 회장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아저씨의 얼굴이었죠. 동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지하철역에서 죽어가던 그 노숙자가 맞나 싶었어요. 건강해진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안아, 와서 앉아. 고기 다 익었어. 지훈이와 지영이가 신나서 정원을 뛰어다녔어요. 1년 전 굶주림에 시달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볼살이 통통하게 올라 건강해 보였죠. 5명이 정원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동훈, 동민, 지안, 지훈, 지영. 완전한 가족 같았어요. 고기를 먹고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이었습니다. 눈 온다. 동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1년 전 그날처럼 지안이 눈보라를 뚫고 면접장으로 달려가던 그 새벽처럼.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전의 눈은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추위에 떨면서 동생들 밥 걱정을 하면서 절박하게 뛰어갔죠. 하지만 지금 내리는 눈은 그저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이맘때였지. 동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눈보라치는 새벽에 지안이가 동민이를 살렸지. 동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정말 추웠어. 죽는 줄 알았는데 따뜻한 코트가 덮이더라고. 눈을 떠보니 젊은 아가씨가 내 손을 잡고 있었어. 동민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동훈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팸플릿이었어요. 표지에 나눔 장학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안이 물었어요. 동훈이 팸플릿을 지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 부모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돕는 재단이야. 자네 부모님이 자네에게 가르친 그 마음, 그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 지안은 팸플릿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눔 장학재단. 이 재단은 자네 부모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덮이게 될 거야. 동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부모님이 떠난 후 너무 힘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두 분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18살 고등학생이 하루아침에 6살 지훈이와 4살 지영이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죠. 밥을 굶기도 했고 학비 걱정에 잠 못 이루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남기신 가르침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야 한다.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안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가 지안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세 남매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동훈과 동민도 눈시울을 붉혔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정원을 덮어갔어요. 5사람의 어깨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춥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안은 동생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택 앞에서 지훈이와 지영이가 먼저 들어가고 지안은 잠시 밖에 서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지안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두 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지훈이랑 지영이도 이제 배 안 골아요. 저도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눈송이가 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웠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게요. 두 분처럼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게요.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이와 지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1년 전 영하 17도의 새벽에 시작된 이야기.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을 구한 것이 50년 만에 형제를 만나게 했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어요. 세상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은 춥지 않았어요. 그저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